오늘은 이제 저번 주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21에 서술에 이제 풀이하고, 그리고 오늘은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볼 거고 100분 시험 치시고 이제 가시면 되실 거고, 오늘 100분 시험은 서술 6문제 중에 4문제 선택하는 거예요. 저번 주는 용어 13문제 중에 10문제였죠? 이번 주는 서술 6문제 중에 4문제 선택하는 시험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121의 모범 답안을 이제 제가 나눠 드렸는데 2교시 보셔야 되겠죠? 2교시 한번 펴 보세요. 2교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용어에 비해서 이제 서술이 좀 선택할 만한 문제가 많아 가지고 특별히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교시가 뭐였냐면 2교시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교시. 그래서 2교시 볼게요. 2교시는 문제를 한번 쭉 보세요. 그때 시험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을 안 한 게 어떤 문제였는지, 민수 형님 뭐 선택 안 했어요 그때? 3번? 3번 안 하고. 3번, 5번. 2번하고 3번. 2, 3번 안 하셨어요? 2, 3번? 2, 3번. 안수형님 몇 번 안 했어요? 3번이랑 6번. 3번이랑 6번. 전수형님 몇 번 안 했어요? 2번이랑 5번인가 6번인가? 2번 또는 5, 6번. 3번은 하셨네. 어마어마한 문제를 하셨네. 어쩔 수 없이. 일단 저 같으면 이걸 더워서 저거는 이제 3번은 안 할 것 같아요. 3번은 안 할 것 같고, 이제 3번은 이제 왜 안 할 것 같냐면, 잠깐 두고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3번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에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결국 이게 문제는 뭐예요?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알고 계신 걸 그냥 적으시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되게 덥네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이런 조건이 달려 있죠?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상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게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이 이제 법에 있으니까, 그거를 좀 공부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건설산업기본법 이런 거는? 이거는 공사도급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옳고 그렇고 우리가 기술사에서는 잘 따지지가 않죠. 왜냐면 주로 이제 고려사항이라든지 이제 사전 계획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답이 없는데, 이 공사도급 계약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답이 있다는 건 답이 있다는 거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채점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상에 있는 그 문구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냥 채점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이 건 답이 있다는 거고, 답이 있다는 거는 답대로 안 적으면 점수를 못 받는 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이거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을 거로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까지 이거를 고르지 않으려고 하다가 고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답이 있는 문제를 골랐긴 골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답이 있다고 해서 점수를 안 주냐? 이건 또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채점원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지금 우리 모범 답안에 보시면 도급계약서의 명시해야 될 내용이 몇 개냐면 법에
그 각 코에 있는 것만 따와도 이게 그 1번부터 18번까지 있죠. 1번부터 18번까지인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채점하시는 분들이 공사 내용이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도급, 대금, 지급, 사유. 그러면서 1번 하나 적고, 그리고 그 8번 하나 적고, 뭐 이렇게 적었네 하고서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게 이런 게 출제 기준이구나 하고서 적당히 채점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기사 실기였다면 명시해야 되는 내용 6가지를 써라 그러면은 이 18가지 중에 6가지를 적었어야 됐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그냥 답이 있어가지고 채점 기준이 있긴 있는데, 채점 기준 18개를 이제 비교 대조하면서 채점하는 건 또 아니에요. 또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 뭐 계약 관리하실 때, 그 입찰하실 때 이제 아시던 그런 내용을 쭉 쓰시면 되시긴 되시는데, 다만 얘가 이제 점수 받기가 좀 힘든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답안제 뭘 하기 힘든 거예요? 건설기획부분 시행령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그 명시돼야 될 내용을 이제 레이아웃으로 우리가 포장하기 힘들어서예요. 이것 때문이죠. 결국엔 이게 우리가 어색하고 낯설고 해가지고 우리 그 시간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이 그래서 미흡해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답안,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림 그리고 해가지고 이제 시간 막 너무 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한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 선택하셨으면 어려우셨을 거고, 그래도 이 문제를 이제 마지막에 깔아놓고 시간 남는 대로 그냥 막 갖다 쓰시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올 거예요. 이게 답이 있건 없건 간에 사실상. 그냥 별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내가 답안지를 채웠구나 안 채웠구나, 그리고 이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내가 아이템을 한 12개 이상 깔아줬는지 종류로서 이제 그게 중요한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1번. 그래서 저는 이 2교시에서 3번 선택 안 하고 1번, 4번, 6번은 선택을 다 했겠죠. 1, 4, 6. 근데 좀 애매한 게 2번이랑 5번이죠. 그래서 결국 2교시는 2번, 3번, 5번이 좀 어려워서 2번, 3번, 5번이 2, 4, 5번 중에 이제 뭘 이제 제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고, 저 같으면 3번은 이미 하나는 빼버리고 2번 또는 5번 중에 하나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보면 기초 집안의 지지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실시되는 평판 제하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평판 제하 설명하시오. 일단 이 문제를 보자마자 뭘부터 판단해야 돼요? 보자마자 뭐부터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떠올라야죠. 그게 떠오르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판단해야 될 거는 이게 이제 포괄적인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포괄적인 문제. 네? 지금 어쩌고저쩌고 붙어있는데 여기 평판제의 시험에 대해 설명하시오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포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포괄적인 문제라는 거는 뭐로 쓰는 거예요? 대제목으로 쓰는 거죠. 대제목. 대제목을 나열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열. 대제목의 나열이라는 것은 대제목 폼에 있는 것들을 3페이지에다가 아무렇게나 갖다 놓으면 되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무렇게나 갖다 놓는 거가 이제 맞는 말이냐, 이제 아무렇게나 갖다 놓는 건 우리가 정규반의 이제 관점인 거고, 아무거나 갖다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레벨 2를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갖다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게 아무거나 갖다 놓지 않고 잘 갖다 넣으려고 했을 때 그 관점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레이아웃이라서 레이아웃.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레이아웃에 따라서 대제목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PPT, 이 평판제열 시험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림이 뭐가 있어요? 그림이 시험도가 있고, 그리고 시험 순서가 있고, 그리고 PY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뭐 지지력 계수, K 이런 관련된 게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문제 하고서 답 쓰고 1번 개요를 들어갔는데, 일단 우리가 이거 PPT를 사실 용어로 많이 해요? 서술로 많이 해요? 용어로 많이 하죠.
용어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대점 1번 정의 2, 3, 4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페이지에 다 깔아놨는데 얘는 이 용어 한 페이지에 들어갈 거를 늘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늘려놔. 그래서 원래는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갈 거를 늘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늘려야 되냐면 그림 기준으로 늘려야 되는 거고 처음 딱 PPT 문제를 시작해서 첫 페이지에 뭐가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그렇죠. PPT 시험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시험도. 어딘가 PPT 시험도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1페이지의 핵심이 시험도야 돼야 돼. 시험도. 시험도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2페이지 넘어와서 2페이지는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2페이지는 시험도 했으니까 시험 순서나 이제 PY 그래프는 시험 순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같이 쓸 수도 있죠. 같이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용어가 아니고 서술로 늘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찍힌 문제가 아니고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늘렸으면 좋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시험 순서를 적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적어요? PY 그래프를 요쯤 시작해줘야 되겠죠? PY 그래프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지지력 케이스에 대한 들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마지막에 들어간다면 뭐가 들어가줘요? 비교표가 들어가죠. 비교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아야 되는 거는 시험도를 첫 페이지에 내가 집어넣는다. 핵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PY 그래프 시험 결과치를 넣는다. 그리고 3페이지에 나머지 깔아주고 나서 이제 비교표 정도 내가 추가할 수 있구나. 이제 이 정도 개념만 있으면 한 페이지 메인이 되는 큼직하게 들어가는 이제 레이아웃이 있죠. 그게 결정이 되니까 나머지는 깔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2번 뭐 PBT에 뭐 시험도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PBT의 시험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뭐 PBT의 뭐 시험 목적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시험과 관련된 용어에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목적 생각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서브란 말이에요. 서브. 이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고 핵심은 시험도를 넣어주는 거다. 그래서 시험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대제목 3번 해가지고 PBT에 시험 순서 해가지고 어쩌고 뭐 6단계로 제하고 단계별 15분 제하고 뭐 어쩌고 한다 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시험 뭐 결과 뭐 해석 해가지고 하중 제하량 이제 곡선 해가지고 여기다가 1번 뭐 PY 그래프 하고 뭐 2번 뭐 지지력 계수 뭐 K 이렇게 적어도 되겠고 그리고서 이제 여기다 5번 PBT와 CBI 시험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장판지의 지지력 시험이 두 가지잖아요. 그쵸?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론 맺으면 되겠다. 결론. 이게 기본적인 거고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잘 넣고 싶은 이제 시험시 유의사항 같은 거 넣고 싶으면 시험시 유의사항을 뭐 이런 데다 넣어주면 되겠죠? 시험시 유의사항을 시험시 유의사항을 넣어주는데 시험시 유의사항이라고 넣고 이거를 대체하면 아이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깔아주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될까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분량상 이렇게 못할 확률이 높아요. 시험시 유의사항을. 그래서 시험시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험시 유의사항 해가지고 하나만 강조해서 시험시 하나 강조하면 뭘 적어줘야 돼요? 그렇죠. 스케일 이펙트 해가지고 이제 뭐 이게 뭐 30, 뭐 40, 75 해가지고 뭐 이런 스케일 이펙트를 갖는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케일 이펙트 적어주고 다음 다른 것들을 설명 깔아주고 나서 핵심이 뭐냐면 위에다가 그림을 넣어주고 밑에다가 설명을 넣어주는 방식 정도로 이제 시공식이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면 대제목이 딴 게 많이 깔리니까 이걸 아이템을 빼가지고 이거를 뭐 이것저것 쓸 그런 여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시험식 이상을 내가 넣고 싶은 말이 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어야 되냐면 스케일 이펙트를 넣고 싶어서 하기 때문이에요. 넣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스케일 이펙트를 뭐 어디다 넣는 건 자기가 이제 맘대로인데 핵심은 시험식 이상을 아이템을 안 깔아준다는 게 이 문제의 포괄적인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참고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들으시면 뭐 포괄적인 문제 뭐 그리고 이제 뭐 레이아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출문제 해설이라고 보기에는 레벨 2 강의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제 레벨 1, 2 분들 같은 경우는 정규반을 거쳐서 레벨 1에 거쳐 레벨 2에 왔기 때문에 지금 레벨 2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벨 2에 맞춰서 지금 수업 진도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볼게요. 문제 2번. 문제 2번. 노후 상수도 간의 갱생공법에 대해서 대하여 설명하실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노후 상수도 간의 갱생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그 상하수도 장판제는 이 내용이 이제 붙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갱생공법에도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할 때 잘 모른다는 관점에서 설명을 할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2교시 시험 봤을 때 2번 노후 상수도관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5번 문제 우리 그 강교 현장 조립 문제를 이제 고를 거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이 갱생공법에 대해 이것만 선택하셨다. 그러면 이 갱생공법이 뭔지 대략 감은 있으신 분이 선택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갱생공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정도로 감을 잡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냐면 그 분사해가지고 내부에다 이제 라이닝 치는 거 라고 하는 거 정도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선택했을 거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냥 노후 상수도관을 오픈컷을 했으니까 오픈컷 해가지고 교체하든지 아니면 이제 한번 언급했었던 파이프 버스팅이라 해가지고 그 기존 노후한 상수도관을 이제 파쇄해가지고 기존관과 교체하는 방식이 있겠다. 라고 하는 이제 요 정도 좀 감을 잡고 이 문제를 시험 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선택해서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요 갱생공법에서는 요 세 가지밖에 못 뽑아내기 때문에 요 앞으로 와가지고 또 뭘 뽑아낼 게 있는지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노후 상수도관이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노후됐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노후됐다고 하니까 네? 기능이 저하된 거죠? 기능이 저하된 거고 뭐가 기능이 저하된 거예요 이게? 뭐 부등 침하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누수가 발생한 거죠 누수. 그래서 누수가 발생하는 이제 상수도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상수도관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상하수도 장판지가 있다면 장판지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그림이라든지 장판지에 있는 표 그리고 시공시 유의사항 요 정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답안지를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 라고 이제 본다면 이제 문제를 적고 답을 적고 1번하고 개요를 적겠죠? 개요 적는데 이제 일단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저 문제랑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문제죠. 포괄적인 문제에서 원래는 갱생공법의 특징, 갱생공법의 시공 순서, 갱생공법의 뭐 유의사항, 갱생공법의 무슨 뭐 개발 방향 해가지고 갱생공법에서 쭉쭉 써야 되는데 우리가 갱생공법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갱생공법에 들어가기 전에 포괄적인 문제지만 약간 엑스트라 개념으로 이제 다른 것들 끼워넣으면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엑스트라로 다른 걸 끼워넣는다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읽어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노후 상수도관이라는 거고 누수라는 거죠, 누수. 그래서 이 개요를 적고 2번 하고서 뭘 적으면 좋냐면 노후 상수도관의 누수 원인 및 대책이다 라고 하여가지고 원인 및 대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넣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표를 넣을 수가 있고 여기 원인이고 이 대책인데 이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노후고 노후. 대책이 뭐라는 거냐면 대책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가줘야 되냐면 갱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후 상수도관의 누수 원인 대책이라는 엑스트라가 생각나는 이유는 이 문제를 잘 읽어봤을 때 노후가 안에 이제 갱생이기 때문에 이제 왜 갱생을 하냐?
누수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엑스트라를 꺼내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누수 원인및 대책에 대해서 여기 요 안에다 쓰고 이 밑에다가도 이것저것 이거 다시 설명해가지고 얘를 최대한 한 페이지를 끌고 와줘야 돼요. 한 페이지 끌고 와줘야 돼. 그러려면 내 시당초의 개요도 좀 길어야 돼요? 안 길어야 돼요? 개요도 길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갱생공법이라고 하는 이제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 단계인 그 앞에서 페이지 많이 쳐야 되는데 체크 누수 원인 대책밖에 없으니까 일단 내가 개요 쓸 때부터 뭔가 이제 마음가짐이 좀 채워야 되겠다 마음가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많이 써야 돼, 많이 써요. 많이 써. 얘를 많이 쓰고 누수 원인 대책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와가지고 이제 갱생공법 해가 원래 갱생공법 종류를 깔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제목 다는 거예요. 대제목 달아. 뭐 분사형, 뭐 라이닝, 공법 해가지고 이거 분사해서 라이닝 하니까 그거를 플로우 차트로 바꿔줘야겠죠. 뭐 분사해서 뭐 라이닝 해가지고 뭐 갱생한다. 대략 이런 관점에서 좀 플로우 차트를 치워주신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주고 그리고 오픈컷에 대해서는 대략 뭐 한두 줄 써주고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파이프 버스팅이다. 그래서 파이프 버스팅을 설명해줘야 되겠죠. 파이프 버스팅 설명해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뭘 쓰시고 계신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잘못된 예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파이프 버스팅도 지금 별로 아는 게 없잖아요. 별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뭐 파이프를 이제 뭐 그 파쇄해가지고 신설관을 인입한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옮겨 쓰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면은 뭐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페이지 뭐가 빠졌어요? 이 페이지 시공도가 빠졌잖아요. 시공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 노후 상수관도 이제 잘 모르고 만약 갱생도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쭉 오면은 내가 아무 레이아웃을 좀 추가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원인 대책 쓰고 그리고 이제 플로우 차트 집어넣어주고 이제 뭐 다소 해준 거죠. 많이 적고 조금 많이 적고 5가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페이지까지 여전히 빠진 게 뭐냐면 시공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공도가 빠지면 점수가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내가 뭘 넣을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내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시공도를 넣어줘야겠다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적으면 좀 연습을 좀 모의고사 때 이렇게 적고 시험장에서 안 적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페이지에다가 시공도를 넣어주셔야 되고 시공도를 얘 중에서 뭐에다 넣어주면 좋을까요? 왜 여기다 넣어주면 좋겠죠. 여기다가 내가 아는 게 저거니까 이걸 내가 알아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에서 분사형 라이닝 공법 해가지고 잘 모르고 플로우차트가 나오려고 하는데 시공도를 넣으려는 일념 하나로 여기다가 시공도를 그려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일단 장판지 있는 거 그려줘요. 장판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여기 장판지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나서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라이닝 해주는 공법이라는 게 라이닝. 그쵸? 라이닝 해주는 공법인데 이게 지금 뭐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노후관이라는 거, 노후관이라는 거고, 노후관에서는 지금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 누수 발생이 되고, 뭐 크랙이 생겼다는 크랙 같은 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분사를 하는데 뭐 시멘트를 분사하든지 뭐 에폭시를 하든지 그쯤일 거 아니에요. 에폭시 이렇게 분사형 라이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사한다 라고 적어주고 이제 뭐 필요시에는 여기 우측에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특징 해가지고 특징들 이제 뭐 적어주면 좋겠죠. 이건 이제 뭐 선택에 따라서 이걸 크게 좀 작게 그려서 왼쪽으로 밀면은 이런 거 적을 시간이 있겠어요. 특징이라고 해서. 핵심이 뭐냐면 이 지금 잘 모르는 공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장판지에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장판지 그림을 그려놓고
아, 내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1번 어쩌고 어쩌고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컷 간단히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써요? 이제 파이프 버스팅 라고 해서 파이프 버스팅은 아까 우리 하려던 것처럼 그냥 플로 차트 정도만 넣어줘도 괜찮더라. 왜냐면 여기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여기는 플로 차트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쵸? 다르니까 이 앞에서 누수원인 대책을 한 게 여기 시공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쓴 게 되지만 여기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기가 시공도가 아니고 다 플로 차트야. 그러고서 여기 누수원인 대책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이걸 떼우려는 그 일종 임시방편이라고 볼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수원인 대책 1페이지 깔아준 게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림 다 그릴 줄 알았는데 내가 추가로 넣은 거다 엑스트라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이 페이지까지 시공도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일종의 엑스트라 넣어줘야겠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하나 넣는다면 비교표 넣어주고 뭐 3개 일단 적었으니까 3개를 이제 뭐 식용암호 관점에서 비교해주는 거죠. 식용암호 관점에서 비교해주고 그 다음에 뭐 유의사항인데 무슨 유의사항을 해줘야 돼요? 갱생시 유의사항이 돼야겠죠? 뭐 시공시 부설시 유의사항이 아니고 갱생시 유의사항이 아니고 갱생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그냥 아무거나 적어요. 아무거나 시공시 유의사항 그대로 적으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아까 여기다가 누구수라고 적었기 때문에 또 뒤에다가 뭘 적을 수가 있냐면 누수 시험에 대해서 적어주는 게 노상수도가 아닌 뭐 갱생이든 뭐든 간에 이 누수 시험에 대해서는 언제나 좋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 누수 시험에 대해서 레이아웃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표로 마찬가지로 집어넣어주면은 좋다. 근데 그건 이제 3페이지 살릴 3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일종의 장판지는 깔아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갱생공법이 이제 본론이 되는 거고 본론. 그러니까 2페이지. 이 노후된 걸로 얘가 1페이지를 채운 거고 이 상수도관 상관수 장판지에서 이제 3페이지를 채우려고 꾸역꾸역 했다 이거예요. 꾸역꾸역. 내용적으로 이렇게 채우고 레이아웃적으로는 1페이지는 비교표, 누수 원인 대책 2페이지는 장판지 시공도 3페이지에는 장판지는 대제목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더라 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작성해주면 나쁘지 않은 답안이 되고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 특이한 건 없잖아요. 좀 특이한 거.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이 갱생공법에 대해서 이제 종류를 깔아줘야 되겠죠. 근데 사실상 이 문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가 갱생공법의 종류 및 특징을 안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대제목 폼에 종류가 있죠. 근데 여기 갱생공법에 대하여 설명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갱생공법의 종류를 사실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적어주면 좋긴 좋은데 꼭 종류를 다 안 적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뭐 이런 거 해봤다 해가지고 이런 거를 그냥 가져다가 요거를 하나씩 용어처럼 풀어주면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렵게 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포괄적인 문제라는 걸 파악한다는 거고 포괄적인 문제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갱생공법에 종류가 찍혀있지가 않잖아요. 종류가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 종류 중에 일부만 알고 있으면 그냥 갖다 쓴다. 나머지는 이제 뭐 특징, 시공, 주의사항 이런 거 갖다 쓰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편하게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 편하게. 포괄적인 문제인 걸 알아야 된다는 게 포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거 해주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고유동 문제 3번은 안 풀 거예요. 고유동 콘크리트의 굳지 콘크리트 품질 만족 조건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시공시 유의사항. 오 마이 갓.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자면 일단 이 문제는 찍힌 문제죠. 찍힌 문제고 더럽게 어려운 문제가 찍혀있는데 뭐냐면 품질 만족 조건이라는 게 찍혀있잖아요. 그렇죠? 품질 조건.
품질 만족 조건이란 거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거고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험서에 답이 있는 그대로 적어줘라 이런 의도예요. 의도는 의도가 맞긴 맞아서 이 문제가 사실 정확히 적어지는 게 맞긴 맞는데 뭐 알면 아는 대로 적는 거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적어야 되는 거니까 보자면 문제를 적고 그 답을 적고 1번 개요 들어갑니다. 1번 개요. 일단 이 고유등 콘크리트다 라고 하고 이 품질 만족 조건이라고 했을 때 품질 그럼 고유등 콘크리트의 품질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이 고유등 콘크리트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고유등 콘크리트 품질은? 네? 뭐예요? 고유동이 뭐예요? 이게 고유동이? 네? 고유동이란 거는 슬럼프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유동. 그럼 슬럼프가 크다는 건데 슬럼프가 큰데 얘가 고유동 콘크리트가 좋은 콘크리트, 나쁜 콘크리트? 좋은 콘크리트, 나쁜 콘크리트예요? 좋은 콘크리트잖아요. 그럼 슬럼프가 크면 원래는 뭐가 많아야 되는? 재료 분리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슬럼프가 큰데 재료 분리가 적은 애들이 고유된 콘크리트다 라고 하는 정도는 이거를 알아야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거 이 정도는 알아야. 그래서 이제 슬럼프가 크고 재료 분리 적다는 게 이게 장판지도 뭐라고 써있냐면 워커빌리티가 좋으면 재료 분리가 적다 이렇게 적혀있죠. 워커빌리티가 좋으면 재료 분리 적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부합한 이제 콘크리트가 이제 고유된 콘크리트다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일종의 시공성이 좋은 거죠. 시공성이. 그러면 이 고유동이라는 말 자체가 느껴지는 것처럼 이 품질 만족 조건이라 했을 때 이 품질 만족 조건이 이제 뭐에 대한 거겠냐면 이게 슬럼프에 대한 거면 슬럼프. 그렇죠? 슬럼프에 대한 게 이제 확실하고 그리고 그거에서 시공시 유의사항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고유동 콘크리트 품질 조건 및 시공시 유의사항 쓰시라고 딱 읽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시험장에서? 에? 뭘? 혼화제? 혼화제가 떠올라. 뭘 써줘야 돼요? 답안지? 그래프? 고유동 콘크리트 그래프, 그 슬럼프, 그 유동화재 그래프가 아니고 사실은 얘는 그 슬럼프, 그렇죠? 슬럼프 플로우 테스트가 사실은 답안지 있냐 없냐로 점수가 좀 갈려요. 이제 슬럼프에 대해서 여기 만족 조건이라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슬럼프가 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럼프 테스트가 있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냥 슬럼프 테스트를 적기에는 얘가 이제 고유된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냥 슬럼프 테스트 적은 사람보다 확실하게 슬럼프 플로우 테스트가 답안지 어딘가에 잘 드러나 있으면 이 문제는 점수를 무조건 받는다. 다시 말해서 고유된 콘크리트 쭉 써있는 3페이지 써있잖아요. 써있는데 뭐 어딘가에 슬럼프 테스트가 막 잘 써있어. 이건 잘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잘 쓴 거예요, 잘 쓴 거예요. 고유된 콘크리트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를 좀 적어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 잘 모르면 슬럼프 테스트라도 너 어딘가에 내가 이거를 잘 드러내주면 좋겠다라고 일단 마음가짐은 첫 번째 있어야 돼. 이제 뭐 배치는 다 떠나가지고 다 떠나서.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 문제의 주제는 슬럼프 테스트구나. 그래서 요거를 내가 그려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 1번 개요. 그 다음에 2번 얘는 찍힌 바니까 찍힌 걸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품질 만족 조건이다. 품질 만족 조건. 품질 만족 조건이라 해가지고 얘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표를 만들잖아. 이 표를 만드는데 이 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슬럼프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슬럼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 답안에 보면 몇이라고 나와요? 600mm 이상 60cm 이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600mm 이상 알면 적으면 좋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여기를 한글로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글로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적을 수 없으니까 여기 또 뭐 적어줘야 돼요? 뭐 재료 분리 저항성 이것까지는 적어주면 좋아요. 재료 분리 저항성 그러니까 이거는 재료 분리 저항성에 대해서 그 우수하다. 우수해야지 이제 고유등 콘크리트라는 말을 설명을 써줘야 돼. 설명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충전성이라고 있죠. 자기 충전성. 이거는 이제 결국에 재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재료 분리가 되는 거 방지하기 위한 그 콘크리트 타설 후에 다짐을 하는데
그 다짐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 셀프 컴팩팅이나 자기 충격성이라는 게 이제 고유 콘크리트에 따라오는데 그거는 이제 모르는 못 적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슬럼프가 큰 콘크리트가 제로 분리가 적은 게 고유 콘크리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품질 만족하려면 슬럼프 확보돼야 되고 제로 분리 저항성이 있어줘야 된다. 라고서 이 정의를 그대로 성질로 바꿔가지고 표로 표 안에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품질 만족 조건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600mm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이 슬럼프랑 제로 분리 저항성에 대해서 표로 집어넣어 주는 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고 3번 이제 고유동 콘크리트의 이제 시공시 유의사항이다. 시공시 유의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고유동 콘크리트 시공시 유의사항을 잘 알아요? 아니면 그냥 콘크리트 시공시 유의사항을 잘 알아요? 그냥 콘크리트 시공시 유의사항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냥 콘크리트 시공시 유의사항을 깔아줘야 돼. 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콘크리트 시공시 유의사항에 뭐가 있어요? 에? 뭐라고? 운반 시간 그렇게 개비운 타다이양 이렇게 생각이 되죠. 머릿속에 개비운 타다이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뭐 계량도 내가 뭐 표로 만들면은 뭐 까짓 거 만들어주지. 표로 계량 오차 뭐 1% 3% 이거 적어주는 거. 비빔 시간 뭐 60초 뭐 1분 내에 뭐 그것도 만들려면 만들었지만 설명 정도로 넣을 수 있는 설명 정도. 운반 시간이 중요하겠죠. 고용 콘크리트에서. 그래서 운반 시간에 이제 뭐 그 도해로 그리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표로 만들든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반 시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요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에도 고유 콘크리트에서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타설과 다짐인데 이 타설과 다짐에서 이건 타설이 잘 되는 콘크리트죠. 타설이 잘 되는 콘크리트고 그리고 다짐이 별 필요 없는 콘크리트가 고유 콘크리트 때문에 이 타설과 다짐이 좋은 콘크리트라는 게 이제 이 고유동이고 그것에 대해서 품질 만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슬럼프, 플로우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까지 생각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음은 이제 우리가 신축이음, 수축이음 표가 있죠. 표가 있고 양생 같은 경우도 고유 콘크리트 같은 특수 콘크리트 양생을 잘해줘야 돼? 못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되죠. 물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양생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양생 관리 요거는 강조를 해줘야 되겠구나. 뭐로 하든지 간에 뭐 표로 하든 뭐 도해로 하든 뭐 플로차트라든 뭐로 하든지 간에 양생도 강조를 해줘야겠다. 이 정도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운반 시간 적어줘야겠죠? 운반 시간 같은 거 적어주고 뭐 딴 거 이렇게 쭉 적어주고 나서 요 2페이지까지 오는 동안 뭔가 그림만은 그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적어주는데 그게 무슨 그림이 되면 좋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슬럼프 테스트 그림들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슬럼프 프로 테스트를 3페이지에 넘겨가지고 이제 시공시 유의사항 넘어가서 대제목 4 일종 엑스트라 개념으로 대제목 4 해가지고 슬럼프 프로 테스트에서 여기서 시작하지 말고 여기까지 그림을 안 그렸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요렇게 뭐 해가지고 한 4번 해서 슬럼프 플로우 테스트 해서 이렇게 시험 순서까지 해가지고 좀 강조해서 다소로 적용해가지고 이제 많이 들어가는 아이템으로 얘를 2페이지 강조를 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변변치 않은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넘어와. 그럼 이제 내가 적을 거 다 적었잖아요, 그쵸? 적을 거 다 적으면 나머지 떨거지들 아이템 가지고 써지잖아요, 그쵸?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줘야 돼요? 뭐야, 뭐 5번, 6번 이렇게 되겠죠. 6번, 뭐 7번 이렇게 되면. 그럴 때 공통 아이템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콘크리트 공통 아이템 뭐가 있어요? 스마트 콘크리트가 있죠. 스마트 콘크리트는 왠지 적으면 좀 안 맞으니까 적더라도 맨 마지막에 뭐 재현해가지고 적고 싶고. 콘크리트에서 우리가 뭘 더 했냐면 그래프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래프. 콘크리트 그래프. 콘크리트 그래프 중에 슬럼프 관련된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네? 운반 시간 관련된 이런 슬럼프 운반 시간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유동화재 넣었을 때 이게 뭐예요? 유동화재 넣었을 때 이런 그래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 두 개를 가지고 이 3페이지를 이 레이아웃 넣을 게 이제 부족할 게 뻔해요. 여기 2페이지 정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때 공부했었던 공통 아이템과 이제 콘크리트 그래프 생각하면서 3페이지 레이아웃을 보완해가지고 이제 잘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문제가 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뭐 4번 해가지고 뭐 스마트 콘크리트 넣어주는 건 자기 마음이고 5번 해가지고 뭐 결론 3페이지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슬럼프 테스트라고 보고 작성하기 시작한 사람은 잘 적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네. 치갑이 세지 않나요? 치갑이 있죠. 그 홈타이를 10cm 이상의 거푸지에 네. 좋아요.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데 지금 폼 타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그 시공시 유의사항을 적을 때 우리 이제 철근과 거푸집은 일종으로 좀 사이드적인 거라서 쓰시는 사람이 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콘크리트에 내에 있는 거를 이제 다 적어도 이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콘크리트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좋죠. 이런 것도 좋아요. 뭐였어요? 치갑? 치갑도 잘하셨어요. 네, 치갑도. 거기도 저 유동화재 그래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정확하게는 이게 이 유동화재 그래프가 좀 안 맞죠. 안 맞는데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안 적느니 유동화재 그래프를 넣어주는 게 나쁘진 않아요. 여기 3페이지다가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유동화재가. 요거는 이제 말이 맞을 수 있는 운반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정확한 유동화재 그래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유동화재 그래프를 넣었을 때 점수가 뭐 많이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괄적으로 그냥 넣으면 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넣으면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더 중요한 아이템이 있으면 이 아이템을 더 앞쪽에다가 강조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 5번. 만약 이 문제를 선택했다. 강교 현장 조립. 강구조물 운반 보관 시 유의사항. 현장 조립 시 작업 준비 사항, 안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해서 사실 저 같으면 이 5번을 안 했을 것 같아요. 2번을 하고 5번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강조가 싫고 두 번째는 찍힌 문제가 많은데 찍힌 문제 중에서 뭔가 좀 별로 안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적기 힘들겠다 라고 생각해서 안 적었을 거고 거기 보면은 여기 운반 보관 시 유의사항이 찍혔고 그리고 조립 시 작업 좀 준비 사항 그리고 안전 대책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얘는 3개가 찍힌 거를 먼저 보고 답안지 3개가 찍혔으니까 3개가 3페이지에 나란히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1번 개요. 2번에 운반 보관 시 유의사항 이 첫 번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엑스트라 없이 첫 번째부터 들어가는데 이 운반 보관 시 유의사항을 했을 때 이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이걸 착안해서 쓸 수 있냐면 그렇죠. 우리 프리캐스트 우리 PSM 공법 할 때 거기 이제 운반 하들 아니에요. 운반. 그래서 PSM 운반이나 강교 운반이나 비슷하겠구나 라고 해서 적어주고 그 보관은 뭐에서 가져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제작장에서 제작하잖아요. 그렇죠? 제작장에서 제작하고 그 보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작장에서 그 제작장 제작이라고 하는 뭐 ILM도 있고 이제 요 PSM도 있고 한 그 시공 순서 박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지배 부장이었다면 기지배 부장. 그래서 PSM 운반 시 유의사항 그리고 기지배 부장의 관점에서 적어주면 돼요. 적어주면. 그리고 이게 이제 3개 찍힌 거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부담감이 덜하고 분량적으로 조금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뭐 적기 힘들면은 설명으로 그냥 이렇게 깔아도 되고 3, 4, 5번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오징어 도에 있죠. 오징어 도에 해가지고 이제 오징어 도에 넣어서 1페이지 도에를 넣어서 집어넣어줘도 되겠다. 집어넣어도.
이렇게 짧게 들어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1페이지가 다 안 끝났을 테니 3번 하고서 현장 조립 시 작업 준비 사항에 대해서 써라 라고 봤는데 이 대제목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어려워 보이죠. 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그 조립할 때를 또 준비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그냥 시험장에서는 이걸 다 따로따로 보라고 했었고 그래서 조립 그리고 준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 조립 이 조립은 뭐예요? 조립 뭐 가조립, 중조립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고장력 볼트가 있고 그리고 용접이 있죠. 용접 그렇죠? 용접이 있고 이 준비는 뭐예요? 준비? 네? 뭐 인양준비 이런 것도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시공계획 있잖아요. 시공계획. 그래서 일단 시공계획을 생각해 줘야 돼. 시공계획. 일단 시공계획을 생각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뭐 샵드로잉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막에 칠이라든지 용어적인 것들 이런 것도 생각해 주면 좋은 거고 핵심은 뭐냐면 이 현장 조립 시 작업 준비 사항이란 말이 이게 찍힌 바가 좀 어렵게 다가온단 말이 자체가 이게 좀 어렵게 다가오는데 이걸 해체해서 보면은 조립이란 거는 고전력 볼트 용접 고전력 볼트 용접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고전력 볼트 리벳 접합 그리고 이제 볼트 접합 고전력 볼트 용접 접합 중에 이제 골라줘야 되는 거고 고전력 볼트 중에서도 장비를 뭐 쓸지 골라줘야 되는 거고 다 준비 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승련경도 필요하고 이거 지금 볼트 장력 검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용접도 종류 중에 골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각각 특징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 각각의 유의사항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고전력 볼트 종접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얘를 이렇게 풀어가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이제 조립 준비라고 안 보고 그냥 준비라고 봤을 때도 그냥 딱 보면 시공계획이라고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 아예 시공계획이구나 시공계획. 그래서 이제 뭐 도면 검토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공계획으로 해가지고 뭐 샵도로인 게 생각이 나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 아이템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주면 대제목 3번이 되겠다. 그래서 쭉쭉 적어주는데 핵심은 이 고전력 볼트와 용접 내용으로 답안지를 채워가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안전대책이죠. 안전대책인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제 뭐 조립의 안전대책이라고 보면은 이제 뭐 일반적인 것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뭐 기후 아니면 이제 뭐 고소 작업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안전대책이라고 보지 말고 조립은 고전력 볼트와 용접이구나. 고전력 볼트 용접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뭐냐면 용접이 안전대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제목에다가는 현장 조립 안전대책인데 안에 내용은 용접의 안전대책 갖다 쓰면 되는 거라면 용접 안전대책을 용접 자세가 중요하고 뭐 엔드 탭 뭐 용어가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루브 용접, 필렛 용접이 있고 뭐 이런 거 용접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이제 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써주고 그래서 또 B잖아요. B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붙여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붙일 수 있어요? 고장력 볼트와 그리고 용접을 비교해 줄 수 있겠죠? 비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해줄 수 있어요? 또? 뭐 할 수 있어요? 이쯤 오면은 뭘 넣을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 강교에서 이제 겨우겨우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가설 공법 아니에요? 강교 가설. 근데 강교의 가설 공법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남은 페이지를 다 채운다는 거죠. 너무 많이 남았으면은 그냥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가설 공법 그림을 그려주든지 너무 많이 남았으면 너무 많이 안 남아있으면 설명만 넣어주든지 아니면 표를 넣어주든지 뭐 도형을 넣어주든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가설 공법에 대해서 안 물어보고 딴 거에서 물어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적어주고 나서 더 이상 적을 게 없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붙는 건 엑스트라잖아요. 엑스트라. 이 엑스트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면 이걸로 그냥 답안지를 꽉꽉 채워줘도 사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강교라고 하는 기본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꾸역꾸역 여기까지 와서 적을 게 없으면 요거를 집어넣어주는 거가 시험의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야 돼요. 여기까지.
문제 6번. 오수존. 이거는 이제 제가 하기 귀찮아가지고 접학 방법과 연결 방법에 대해서 구분하여 설명하가 나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이 문제를 대제목을 합해가지고 대제목 2 접합 방법 및 연계 방법 이렇게 쓰면 점수를 주겠다는 거 안 주겠다는 거야 이거는? 이거 명확하게 안 주고 이거를 나눠 대제목을 나눠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제목을 나눠서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판지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 적고 1번 개요 적고 1번 접학 방법을 적고 그 다음에 그 3번 뭐 연결 방법을 그걸 적어주는데 안타까운 거는 장판지 접학 방법과 연결 방법에 대해서 그림이 없죠. 그림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인데 이 접학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이제 그림을 깨작깨작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수면 접합, 이 뭐 관정 접합, 3 관중심 접합, 4 관저 접합, 5 단차 접합, 6 이제 계단 접합 라고 하는데 그래서 깨작깨작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합 방법과 연결 방법 둘 중에서 얘는 그림을 우리가 깨작깨작해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요거는 깨작깨작해도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2번에서 이 깨작깨작이라도 그림을 어느 정도 조금 그려줘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접합 방법이라 가지고 얘네들을 표로 만들어주면 얘는 안 돼. 얘는 왜냐면 그림을 조금이라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조금씩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이템으로 쭉쭉 나가고 그 다음에 얘는 그림 못 그리잖아요. 그림 못 그리기 때문에 그 마소 풀메용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넣어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엑스트라가 들어갈 건데 여기 이제 뭐 그림이 깨작깨작 들어가는데 뭔가 그래도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장판지에 있는 그 그림이 안 쓰이는 게 아쉽잖아요. 안 쓰이는 게 아쉬우니까 그냥 연결 방법이든 뭐든 간에 그냥 무시하고 여기다가 그 그림을 그려줘요. 이렇게 해서 그냥 무시하고 그림을 그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연결 방법이라 해가지고 어쩌고 5가지가 이렇게 있다. 맞대기 방식 이제 뭐야 소켓 방식 그리고 이제 융착 방식 또 뭐 있어 메카니컬 방식 그리고 플랜지 방법 뭐여서 5개가 있다. 라고 해서 이 그림에다가 이 그림 어쨌든 그려주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 방법 해가지고 종류를 적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한 줄씩 설명해주면 되겠죠. 한 줄씩 뭐 맞대기는 뭐고 융착은 뭐고 메커니컬은 뭐고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주고 설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그림 왜 그려주냐? 그냥 이게 그림은 아까우니까 써먹으려고. 그래서 이거는 깨작깨작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들어가니까 표로 넣어주는 게 일반적인 거고 표로 넣어주지 않고 이 그림이 아깝기 때문에 써먹는 방법도 있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연결 방법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그 엑스트라 그리고 시공시 유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누수 시험에 대해서 이 적어주는데 지금 그 제가 모험 답안 드린 거를 이제 보면 거기 뭐가 적혀 있어요? 누수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누수 시험이라는 게 없고 뭐라 나와 있어요? 오접 확인 방법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장판지에는 이 지금 접합과 연결돼서 있고 나서 그 뒤에 그 뭐 부설시 유의사항 그다음에 누수 시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검사로 넘어가잖아요. 그 유의사항과 검사로. 그래서 장판지 순서대로 따라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따라가주지만 이 문제가 접합과 연결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지금 이 5접시에 뭔가 그 확인하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요거를 대제목으로 바꿔가지고 넣어주면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제 결론 이렇게 매주면은 아주 좋지 않겠냐 라고 시험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연습이 뭐 엄청 그 시험 중간 노력해서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안 하는 게 낫고, 아니면 평소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이제 뭐 한 그 1, 2분씩 해보다가 시험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면 뭐 그러면 이제 남들보다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교시 보시면 조금 빨리 가야겠네요. 3, 4교시는 이제 무난하니까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3교시는 1번이랑 6번을 제하고 나머지 2, 3, 4, 5로 하시면 되시는데 1번 이제 모험답안 보세요. 1번 모험답안. 1번 모험답안 보면 이 문제가 좀 짜증나는 거는 시공이 아니고 유지관리라는 것 자체가 좀 짜증나고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시설물별 유지관리라 해가지고 사실 시설물별 유지관리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A4 30장짜리예요. 이제 A4 3장짜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A4 30장짜리죠.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은 그냥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모험답안도 보면 대제목 3번 보면은 이제 시설물이 뭐 이런 7가지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방법을 다적다지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이제 다 나누는 건 사실 우리 시험 보는 사실 의미가 없고, 하천 시설물 자체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유지관리 개념에 이제 그 모범답안 몰빵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뭐 정의 이제 유지관리 목적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유지관리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 3번 유지관리의 개념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해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집어넣어준다면 여기다가 당연히 절차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절차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절차를 적은 거 보니까 어쩌고저쩌고라고 써주면서 계획을 일단 수립하고, 두 번째 계획 수립한 거에 따라서 점검하는 거죠. 점검하고, 그리고 이상 지역, 결함 지역을 이제 우리가 발견한 다음에 보수 보강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플로우차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지고. 4번 점검 시기 대상 빈도, 이거는 이제 외워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외우는 것들이고, 5번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내용. 그래서 유지관리라는 하는 게 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봤을 때 1번 하천에 대해서 행위 제한, 그래서 불법 행위 단속한다는 내용이고, 2번 부속물의 유지 보수, 그러니까 제방을 정비하고 지정물 제거하고 하상 정비하고, 3번 하천 유량 관리. 유량 관리가 뭐예요? 홍수, 그리고 뭐 수문, 갈수, 수해, 그리고 이제 뭐 그 유량 뭐 이런 것들이죠. 준설, 하도 준설. 4번 수질 오염, 하천 생태 관리, 하천 경관, 그리고 뭐 유지 관리 지침, 민원. 그래서 이 5번 내용에 보면은 거의 하천에 대해서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서 총평해서 썼지만, 만약에 이 문제 선택하셔가지고 그 유지관리 개념을 건너서 찍힌 바인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서 넘어왔을 경우에는 결국 유지관리 내용인 이 5번 내용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제방, 호원, 수문이 뭐든 간에 이 5번 내용을 다 우리가 검토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용어를 전부 다 갖다가 때려놓고, 그것은 유지관리 방법 중에 하나다, 그걸 다 확인해야 된다. 뭐 여유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그 PMF라든지 PMP라든지 이제 뭐 강도라든지 우리 용어책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관리해줘야 한다고 적어주는 것이 결국 이 5번 유지관리 내용에 보니까 모든 거 전부 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는 걸 다 적고 나오시면 되는 문제가 3페이지에서 최대한 잘할 수 있는 문제 1번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2번 볼게요. 쌓기 비타민 다짐 방법과 쌓기 경계부 시공 시험에서 유승되는 대책 방법. 요거 이제 그 비타민 다짐이랑 이 뭐야, 절성도 경계부잖아요. 절성도 경계부. 그래서 이거는 기본 문제 중에 기본 문제고, 그냥 보자면 이렇게 뭐 엑스트라 넣을 것도 없죠. 1번, 2번 비타민 다짐, 경사 다짐, 그리고 3번, 그리고 이제 뭐 절성토 경계부. 핵심 120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1, 2, 3, 4, 5, 6, 7 해가지고 전소특무 쭉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해본 결론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암기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암기한 걸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관건은 뭐예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가장 관건은 기본 문제는 기본. 우리 기본 문제 풀 때 관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레이아웃을 중요시해야 되겠죠. 레이아웃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레이아웃을 중요시한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미 아이템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아이템을 다 암기하고 있다는 거는 그 아이템에 이제 그림 도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챙겨져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섞여 있는데 섞여 있는 건 안 해. 섞여 있는 건 서브가 없잖아요. 섞여 있는 건 서브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같이 적용해 주면서 다 소만해 주면 나머지 레이아웃은 다 해결인 거예요. 왜냐면 아이템에다 그림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 소만해 주자 이런 마음가짐에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서 무조건 내가 시간을 단축한다 라는 개념에서 막 쓰는 거예요. 막. 이 문제를 노력해서 잘 쓰는 것과 노력 안 하고 막 쓰는 것과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뭐 어떻게 쓰는지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를 대강 아무 생각 없이 못 쓸 정도면 그 말이 안 되죠. 이 정도 레벨 2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빨리빨리 막 써주자 라는 관점에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시면 되는 문제고 문제 3번 보세요. 3번. 3페이지에서 가장 그 중요한 문제가 문제 3번이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문제를 적어보면 터널의 이제 북락 형태인데 굴착 단계별로 분류했대요. 그래서 아이고 3페이지가 있는데 세 개의 단계를 구분해 줬죠. 그래서 구분해 줘가지고 얘가 문제 적고 세 개가 찍힌 문제인 거고 1번 개요고 그 다음에 2번 여기 발파 직후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 쇼크리트 타소를 북락 4번 터널 라이닝 타설을 불락. 이 세 가지 찍힌 문제에 대해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 문제를 적어줄 때 사실 우리가 굴착 단계별로 북락 형태에 대해서 딸딸딸 암기한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잘 없어요. 근데 잘 없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답안지는 적을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발파 직후 무지보 상태에서의 북락 형태잖아요. 무지보 상태에서의 북락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정확하게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앞만 받는 곡선이죠. 앞만 받는 곡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앞만 받는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찍힌 거는 앞만 받는 곡선을 그려줘야겠다. 됐죠? 두 번째 쇼크리트는 쇼크리트 그림이 있죠. 쇼크리트 그림이 있어요. 라이닝도 라이닝 그림이 있죠. 라이닝 그림이 그려주는데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줄 거냐 아니면 어떤 그림을 그려줄 거냐. 그래서 우리가 각각 찍힌 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답안지에 적을 거라고 이제 마음에 먹어야 되고 어떤 그림을 그려줄 거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터널의 북락 형태잖아요. 터널의 북락 형태이기 때문에 터널에 생긴 그 터널 그림 있잖아요. 이 터널에 생긴 요거. 이 그림을 답안지에 그려줘야 돼요. 이 그림을 답안지에 그리는데 이 그리기 어려워가지고 지금 모양제 두 번째 모양제 그 터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터널의 그림이 그 터널의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 지금 페이지를 점점 더 넘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요 발파 요 나만 받는 곳은 그려주는 게 맞는데 요 하나만 적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본 이유가 터널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 공부할 때 우리가 같이 뭘 공부하냐면은 이렇게 터널 그림을 그려주고 이제 여기는 이제 굴착 지반, 여기는 이완 지반, 여기는 원 지반 해가지고 우리가 발파했을 때 지반이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그 장판지 암기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과 옆에 요걸 적어주면은 아주 훌륭하고 왜 훌륭하냐? 요 이완된 지반에 대해서 그림을 표현해 주느냐 그게 아니고 터널 문제에 있어서 터널 그림을 그렸다 이거예요. 핵심은. 그리고 쇼크리트와 라이닝인데 그 라이닝 그림은 뭘 그려주냐면 웬만하면 터널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지금 뭘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라이닝 콘크리트, 여기가 인버트 콘크리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센터 라인, 여기는 스프링 라인,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줘야 되는 것이고, 라이닝과 인버트 콘크리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 뭐 상반, 하반, 그 아치, 여가치건 알아서 놓는 거. 그 다음에 쇼크리트. 쇼크리트 그림 뭘 넣어줘야 될까요? 쇼크리트를. 뭐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쇼크리트 그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리바운드 된다. 이 그림이 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또 터널 그림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뭐가 답안지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은. 우리가 그림을 멋지게 그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널에서 집어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 여굴과 페이라인 이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1차 지보, 2차 지보에서 라이닝까지 그리는 거. 이 그림을 그려주면 좋은데, 이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이 그림이 아무데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여기 뒤에다가, 뭐, 안반에 이제 뭐 집어공 해가지고, 이거 그려주자니 이것도 좀 이상하고, 이 앞에 넣자니 찍힌 문제가 3개 첫 번째 찍힌 거 들어갔는데 이것도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고.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이 그림을 여기다가 넣을 거다, 아니면 여기다가 넣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지보제 그리고 H형광지보제 해가지고 이렇게 1차 콘크리트, 2차 샤크리트, 3차 샤크리트 해가지고 원래 여기다가 락볼트 받고 이제 방수한 다음에 라이닝 해주잖아요. 그쵸? 그걸 안 그리고 쇼크리트까지만 그린 요 그림에다가 여기 이제 여굴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페이라인이고 라고 하는 요 그림을 여기다 그려줄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왜냐면 이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으니까. 요거랑 세트잖아요. 그쵸? 설명할 때 요거랑 세트인데 요 그림을 못 그릴 게 뻔한데 여기다가 그려주고 싶다는 거야. 쇼크리트에다가. 여기다 그려줬다. 그래서 일단 너의 그림을 정하는 거예요. 너의 그림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깨작깨작 집어넣는 설명을. 발파 시에 발생되는 이제 북락, 쇼크리트 시 북락, 라이닝 시 북락. 이게 적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 3페이지 남았는데 3페이지는 북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기 와서 터널에 이제 계측 관리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안전 관리 넣어주는데 결론인데 계측 관리, 안전 관리 중에 둘 중에 계측 관리도 강조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높고 그러면 계측 관리에다가 이렇게 터널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뭐 이렇게 계측 관리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리는 거. 여기다가 터널 그림 그려주면서 계측 관리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터널을 여기다가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그리고 3페이지다가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내가 터널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측 관리 그림, 계측 관리에다 안전 이렇게 터널 그림 그렸으면은 안전 관리는 그냥 설명으로 종류만 깔아줘도 돼. 종류만. 그다음에 결론 종류 깔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고 레이아웃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요거죠, 요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넣을지가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서 여기를 잘 채우는 사람은 잘 없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우리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터널이 북락되는데 어떻게 북락된다는 거예요? 굴착 단계에 따라 북락된다는 거죠? 굴착 단계에 따라서. 근데 이 출제자는 터널의 굴착을 뭐뭐뭐로 본 거예요? 1번 발파, 2번 쇼크리트, 3번 라이닝 콘크리트 본 거죠. 라이닝 콘크리트 이렇게 본 거잖아요. 이 사람은 터널의 굴착을 발파를 하고 쇼크리트를 치고 라이닝을 친다 이런 관점으로 봤고 그렇기 때문에 요 3단계로 북락 형태가 달라진다 이렇게 우리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발파, 쇼크리트, 라이닝을 했을 때 터널이 어떻게 그 하중 관계가 바뀌는지 유추를 해봐가지고 이 파란색 부분을 채워주면 사실은 좋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발파했을 때 북락한다. 그건 뭐예요? 발파해서 북락한다는 거는 이 원지반이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 그래서 얘는 원지반이 일종의 원지반이 연약하다는 거고
근데 원지반이 보통 암이잖아요. 암에서 연약하다는 것은 이 불연속면 때문에 또는 용수가 터져가지고 무너진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적어주면 좋아요. 발파 시에는. 딱 발파하면 원지반이 가만히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안 있는 거는 원지반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지반이 연약하다는 말을 써주면 좋고, 두 번째, 쇼크리트를 쳤는데 얘가 무너졌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원지반의 그 이완지반이 이제 변형된 거잖아요. 그렇죠? 원지반이 이완지반이 변형이 되는데 그 이완지반의 변형이 쇼크리트 부착 강도보다 크면은 얘가 무너지는 거고, 쇼크리트로는 모자라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쇼크리트 이제 시기라든지 너무 늦게 했다라든지, 아니면 쇼크리트 이제 뭐 두께 부족이라든지. 여튼 얘는 터널을 본 구조체가 아니고 터널을 이제 굴착하는 데 있어서 일단 그 이완되지 않게끔 잡아주는 그 지보제 역할을 하는 게 쇼크리트인데, 1차 지보. 그걸로 부족하면은 이게 붕괴가 일어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라이닝. 라이닝은 이제 터널이 완성된 거죠. 터널이 완성됐는데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붕괴됐다. 이 말은 이제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설계 이상 과하게 하중이 제한되거나. 그래서 이제 설계 이상으로 여기다가 이제 이 위에 뭐 중차량이 다녔든지, 아니면 인접 지반 터널을 새로 뚫는다든지, 아니면은 이 터널 자체가 이제 그 설계가 부족해가지고 이 상부로 받는 하중 때문에 이제 뭐 전단 파괴라든지 힘이라든지 압축 파괴라든지 어떤 파괴가 이 터널 구조물 자체가 파괴되는 게 이제 이 라이닝 콘크리트가 파괴되는 그냥 관점이다. 그래서 얘는 완성된 다음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는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 이거는 쇼크리트로 이완지반을 못 잡은 거. 이거는 애시당초에 지반이 연약한 거. 라고 해서 구분을 지어주고 나서 설명을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거는 거의 엄청 훌륭한 거죠. 엄청 훌륭하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시험 문제에다가 이 굴착 단계라는 말을 써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더 쉽게 유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굴착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고, 이 발파 쇼크리트 라이닝에 의해서 상태가 달라진다 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구절절히.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엄청 구구절절히 길게 상세하게 써놨는데, 상세하게 써놨다는 거는 이 상세하게 써져 있는 글 안에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길면 짜증내지 말고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답안지를 적을 수 있는 건덕지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게 문제 3번이고, 문제 4번. 이제 공정관리 시스템의 관리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은 아니라라고서 이제 관리적 측면은 일종의 큰 개념 이제 어떻게 관리하냐, 그래서 뭘로 관리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그 현장에서 엑셀 공정표로 관리하냐, 아니면은 본사에서 프리마베라로 관리하냐, 아니면 EBMS를 적용했냐, 아니면 BIM을 적용했냐라고 하는 큰 개념에서의 이제 관리적인 내용. 기술적인 거는 이제 짜잘한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 해가지고 이제 뭐 CPI, SPI, 그리고 이제 뭐 베이스라인과 뭐 리비전된 공정 관리, 크리티컬 패스, 뭐 플로트, 슬로프 어쩌고저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용어적인 것들을 그냥 기술적인 걸 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게 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관리적과 기술적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누기만. 근데 이 지금 총평에서의 이제 특징이 뭘까요? 이거 지금 용어, 이 특징. 이 4번 문제 특징.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영어로 써져 있죠, 전부 다. 그래서 일단 영어로 많이 써져 있기 때문에 써놓고 나면 그래도 있어 보여요. 두 번째. 그리고 이 지금 여기 아이템 이제 2번에 4개, 3번에 9개가 있는데, 이 4개와 9개는 전부 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는 걸 다 갖다 적는 문제인데, 전부 다 우리 용어 1, 2번 관점에서 다 적을 수가 있는 건데, 시험장에 적을 때는 다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 내가 빨리 적는다는 관점에서, 이게 빨리 적는 거, 빨리 적는다는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다소를 해줘야 되는 거, 다소. 그래서 다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조금 적고, 그리고 이제 강조해야 될 거는 많이 적고 하는 그런 선택적인 레이아웃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4번에 답안지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3교시 5번 보시면 콘크리트 BPR 압축 강도 시험의 활용 방안과 각 시험 방법별 주의 사항이다 라고 해가지고, 얘도 이제 뭐 깔아주는 거죠. 깔아주는데 이제 활용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1페이지에 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결국에는 각 시험 방법별 주의사항 해가지고 이 사실은 활용 방안도 원래 각각 활용 방안이고 주의사항도 각각 주의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각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튀게 주려면 뭐냐면 그 휴방초 진인철이라는 그 종류를 밖에 드러나야 되는 거고 밖에 드러나게 해주려면 제가 이 총평에서 썼듯이 이거를 휴방초 진인철 순서대로 그냥 대제목을 잡아가지고 쭉쭉쭉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총평에서처럼 3번 압축강도 시험 방법별 주의사항이라 해가지고 중제목 따라가지고 중제목과 설명해서 이제 중제목을 강조를 해준 다음에 그림을 적을 수 있는 건 많이 적고 그림 못 그리는 건 조금 적고 해가지고 이제 뭐 슈미트 해머 그리고 초음파법 그리고 철근 탐사법 이 정도를 강조해 주시면 대입구 비교표 그리고 끝나면 되는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초음파법 있죠, 초음파법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크게 봤을 때 1번에 활용 방안이라 가지고 휴방초 진인철 이렇게 표가 들어가고 그리고 3번에 이제 각 시험 방법별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첫 페이지에 1번 해서 슈미트 해머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림이 슈미트 해머 그림이 1페이지에 들어가줘야 되겠고 2페이지에는 이제 초음파법인데 이 초음파법 초음파법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제 발신제 수신제 있는 건 좀 그러니까 용어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세가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직접법이 있고 반직접법이 있고 이렇게 간접법이 있더라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를 그려주고 뭐 V는 T분의 L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적어주고 그러면서 설명으로 이렇게 적어줘서 초음파법에 대해서 한 번에 콱 강조를 해준 다음에 뭐 진동법, 인발법 그리고 철근 탐사법인데 철근 탐사법은 철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탐사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근에 대해서 탐사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철근 장판지 시간에 철근 장판지에 있는 그 박스에 있는 내용들 이런 데도 다 적어놓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채워둬가지고 거기다 하나하나 설명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줄 때 이제 추가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인발법 있죠? 이 인발법은 철근이 뽑히지 않는 거를 이제 뽑히지 않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이제 시험 방법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거기까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으로밖에 적을 수가 없었는데 이 인발법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내가 표를 집어넣어야 뭔가 이제 구색이 맞겠다라고 한다면 콘크리트, 스틸 이렇게 해가지고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중요하고 스틸은 부착 강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슈미트 해머를 해야 되고 스틸은 인발법을 해야 되겠다. 라고 비교표를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휴방초 진인철이라 해가지고 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번 해가지고 비교표 해가지고 우리 비교표를 맨 마지막에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비교표를 맨 마지막에 넣어주는데 비교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것들은 비교표까지 가기 전에라도 이렇게 이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요 인발법에 우리가 그림도를 잘 모르는 인발법에 이제 레이아웃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표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꼭 비파이 검사를 해가지고 휴방초 진인철 한 번에 비교해는 비교표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중에 2가지를 비교해서 인발법에 넣어주든 아니면 진동법을 강조하고 싶으면 뭐 진동법이나 뭐 인발법을 2개를 비교하든 각각의 비교를 해서 각각의 그 조그마한 아이템에 그림으로 넣어주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비교표를 작게 해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3교시의 문제 5번 되겠고 4교시 볼게요. 4교시는 안 풀면 좋겠고 세속말뚝의 파괴거도
저 이제 이거 만들어 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은 풀어야 돼요. 필름 안정 조건. 필름 안정 조건이라고 해서 이제 적어줬는데 이거는 용어 시간에 수업한 거죠. 그래서 안정 조건이면 간극 수압, 침투 수압, 동수경사, 투수계수, 파이핑러, 그 양압력, 수압활력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여기는 설명으로 적은다고 했는데 설명보다 표로 나와주면 더 좋고 아니면 도해를 통해서 적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안전 조건 쓰고 그다음 축주 단계 시 시흥시 단계별 시흥시 유의사항인데 여기 뭐 이것저것 적혀 있고 이제 일반적인 시흥시 적혀 있는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플로우 차트가 빠졌죠. 플로우 차트가 빠졌어. 플로우 차트 집어넣어줘야 돼요. 지금 이 축조 단계별 시흥시 유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 단계별로 굳이 나눠가지고 시흥시 유의사항을 하진 않을지언정 축조 단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플로우 차트다. 그래서 여기 플로우 차트 하나 빠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고 문제 2번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측정 방법과 유지 관리 방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콘크리트 균열에 대해서 일반적인 문제라 보시면 되시겠는데 조금 비틀어서 낸 거는 균열 측정 방법이 따르겠죠. 그래서 대정 2번 콘크리트 균열 측정 방법 해서 균열 크기를 측정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진행 유무 관찰 그리고 원인 분석 보수 보강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 문제의 이제 주된 관점은 이거와 같습니다. 문제 2번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측정 방법 유지 관리 방안이에요. 유지 관리 방안.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3페이지를 그려두고 일단 1번 개요가 들어가고 2번에 이제 균열 측정 방법이잖아요. 측정 방법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 균열 관리 디자인 생각해 보면은 균열 폭이 중요하고 뭐 균열 뭐 길이가 중요하고 그리고 진행성 여부가 중요하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준 건데 여기에 이제 균열 측정 방법이라 했기 때문에 도해로 플로우 차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플로우 차트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가 뭘 넣었냐면 이제 균열 크기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한다. 원인 분석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보수 보강 적어놨죠. 그래서 뭐 보수 보강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뭐 진행성 여부 판단 아무거나 적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균열의 원인 분석이라는 거를 플로우 차트에 넣어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핵심은. 왜 그러냐? 우리 콘크리트 균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원인 대책이잖아요. 원인 대책. 균열 콘크리트 구조물의 원인이 뭐예요? 균열의 원인? 염탄한 동원광이잖아요. 그렇죠? 염탄한 동원광인데 그거를 좀 적을 데가 없잖아요. 유지관리 방안 대책이니까 대책에 대한 건 적을 수가 있어요. 재배시에 대한 거는. 근데 재배시는 여기다 적으면 되는데 염탄한 동원 적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여기다가 플로트를 집어넣어주고 요 플로우 차트의 원인 분석을 꺼내줄 때 원인 분석해서 원인이 염탄한 동원광이다 라고 해가지고 염탄한 동원 굳이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안 할 거면 엑스트라로라도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발생 원인이라고 해서 염탄한 동원광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균열 측정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고 핵심은 뭐냐? 우리 콘크리트 균열물에서 원인 대책인데 대책은 유지관리 방안에 집어넣어주는데 원인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원인이 들어갈 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열 측정 방법 안에 넣든지 아니면 본론 앞에다가 엑스트라 빼주든지 어쨌든 우리가 염탄한 동원은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유지관리 방안은 이제 뭐 다 써있죠. 뭐 표충주 강간 탄핀지부터 재배시, 휴방초 진철 그리고 뭐 사용성과 안정성, 그 내구적 환경지수 이거는 구조물에 대한 것들 그래프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핵심은 원인을 집어넣어줄 때를 찾는 게 이번 문제 핵심. 문제 3번. 이건 하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무제부의 신설 제방. 그래서 신설 제방 추적 방법을 단계별 유의사항으로 설명해 주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하천 정비 사업이랬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그리고
시공 단계별 유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의사항인데 그냥 알고 있는 유의사항 다 깔아준 거죠. 쭉 깔아준 다음에 이제 무제부의 신설 제방을 설치하는 건데 이제 그 신설 제방 설치에 대해서 좀 감을 살리기 위해서 뭘 추가로 적어줬냐면 친환경 제방 이런 거 정말 친환경 제방. 그래서 우리가 용어 시간에 친환경 제방과 기존의 콘크리트 제방 두 가지를 이제 비교했단 말이에요. 친환경 호환과 콘크리트 호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은 콘크리트 호환이었으니까 이제 그 신설하는 거는 친환경으로 하자. 이런 관점에서 친환경을 답안지에 드러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제방을 추가해주라는 이제 총평이 이 문제 총평이고 5번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고 가설하는 PSC 박스 거더 공법을 열거하고 설명하시오. 라고 하고 이제 그 총평을 보니까 개요 특징, 시공 순서, 그다음에 공법, 제작, 연계 방법 이게 지금 뭐랑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핵심 120이랑 똑같이 써 있는 거죠? 핵심 120에 쓸 수 있는 거는 최대 핵심 120을 갖다 쓰라는 거예요. 핵심 120으로. 우리가 서브노트 한 거는 그 서브노트 한 거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빨리 쓰는 거예요. 빨리 써가지고 시간 단축하면 좋겠는 그런 문제가 5번이 되겠고 6번 흙의 동결융의 적용에서 일어나는 아스팔트 포장의 파손 형태와 그리고 이제 보수 방법 그리고 파손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요거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동결융의 아스팔트 파손 형태 보수 방법 파손 방지 대책이다 라고 해서 하여간 문제가 복잡해 단순하게 안 물어보고 복잡해. 일단 1번 개요 적어주고 2번에서 이제 우리가 엑스트라를 넣어주고 싶죠. 뭘 넣어주고 싶냐면 흙의 동결융이라 가지고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제 아이스렌즈 생겨가지고 임기된다. 요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요 그림을 넣어줄 수도 있겠고 또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Z는 C 루트 F로 해가지고 포장 구조들을 같이 겸해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엑스트라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3번 넘어와서 뭘 적냐면 이 콘크리트 파손 형태에 대해서 적어줘요. 파손 형태. 이 파손 형태에 대해서 적어주는데 사실 이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이 동결융에 대해서 왜 파손되는지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아스팔트 포장에서 유의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온도 관리와 다짐 철저라고 그랬죠? 다짐 철저. 그렇죠? 근데 이 동결융에는 뭐랑 관련된 거예요? 온도 관련, 온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게 이제 동결융인데 이 온도가 낮으면 아스팔트의 온도 관리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다짐이 제대로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짐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그 아스팔트가 이제 우리 그 녹는 점이 이제 온도에 따라 다른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점성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 온도가 잘 된다는 게 아스팔트의 이제 그 점성을 관리해준다 그런 얘기인데 그 점성이 떨어져가지고 다짐이 잘 안 되는 게 동결융이 아스팔트의 이제 그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서 그렇게까지 만약에 생각이 들었으면 그 답안지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의 파손 메커니즘 및 파손 형태라고 하여가지고 1번 메커니즘 2번 파손 형태라고 구분을 해서 메커니즘은 우리가 그 동결이 발생해서 온도가 저하됐더니만 점성이 떨어져서 다짐이 잘 안 된다. 적어주고 파손 형태는 부착이 잘 안 되니까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가는 웬만한 거 다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 크랙, 파톨, 어쩌고 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융해됐을 때 펌핑 이런 거 적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파손 형태 다 적어줘요. 이렇게 다 적어줘가지고 그 세제목 3번을 강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보수 방법과 파손 방지 대책인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대제목 4번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 방법과 파손 방지 대책해서 이걸 합칠 수가 있겠어요. 일단 합칠 수가 있겠고 써 있는 대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보수 방법을 먼저 쓰는 게 좋아요? 파손 방지 대책 먼저 쓰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파손 방지 대책 먼저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제 재배 시에 대해서 먼저 적어주는 파손 방지 대책에 대해서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한 이쯤 와가지고 보수 방법 그래서 보수 방법 적어주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맺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대제목 바뀌는 거는 어제 답안지 3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또 이제 일반적인 방향이고 그래서 대제목을 이렇게 바꿔주면 좋더라. 바꿔주면 좋더라. 그리고 파손 형태는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추가해 주는 거죠. 메커니즘을 추가. 그래서 요렇게 답안지를 쓰시면 되는 게 6번입니다. 잠깐 쉬시고 잠깐 쉬셨다가 오늘 서술 3문제만 풀어야 되겠네요. 서술 3문제 시험을 보고 가시고 다음 주에는 그 시간표대로 진행을 하니까 그 시간표에 있는 그 용어를 준비해 오시면 되시고 제가 조금 이따 들어오면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이 레벨 2 수업은 기출문제 기반으로 이렇게 그 답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니까 기출문제를 이제 다 공단에 있으면 공단에 다 나와 있죠. 저희 학원 홈페이지도 있고 그거 보고 이제 스터디를 해오시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실전 첨삭이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와서 이제 직접 이걸 쓰게 할 거예요. 쓰게 한 다음에 그거를 뭐가 잘 되고 뭐가 틀렸는지 좀 같이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겠다. 그러면 10분 쉬셨다가 9시 15분부터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